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탈로스의 위협 인텔리전스 팀에서 인텔리전스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정수라고 합니다. 이번 저희 시스코 커넥트 세션에서는 증가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최신 위협 동향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 공격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이버 레질리언스 구축이 왜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크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사이버 공격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위협들과 실제 사례 일부를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벌어진 전쟁에서 확인된 다양한 사이버 위협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격자들의 TTP, 전술, 기법, 절차와 저희 탈로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온프리마이스 환경은 모든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보안 등을 직접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용자 및 시설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른 인프라스트럭처들의 추가 증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장애 발생 시 대응 지연 등은 직접적인 관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 시도와 침해 사고 대응에 늦은 이런 대응들은 사업의 연속성과도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표와 같이 실제 외국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의 2022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률은 2022년 1분기에만 34%가 증가했으며 약 60빌리언 US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존의 AWS, AMS의 Azure,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주로 이루고 있으나 그 이외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의 도입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공격자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우선 디지털 레질리언스를 제공을 하고 일정한 보안 수준을 제공을 한다. 그런데 공격자들에게도 이러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최근 공격자들의 명령 제어 서버, 즉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들 혹은 악성 파일, 코드 배포지들을 보면 그들 역시 클라우드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비트버켓, 깃허브와 같은 퍼블릭 저장소들에 공개되어 있는 공격 도구라든가 스크립트들 혹은 이를 링크로 첨부할 수 있는 기능들은 사회공학 기법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너커 컨테이너 이미지가 확인되기도 했는데,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공격자가 아마도 올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아주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사용이 가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어택 서페이스, 즉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와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키워드는 대표적으로 공격자들이 원격에서 악의적인 혹은 임의의 코드를 실행을 하거나 권한을 상승시키고 비인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할 수 있는 취약점들과 잘못된 인증 절차 설정 등으로 인해서 공격자가 임의로 자신들의 스크립트 혹은 악성 파일 등을 업로드할 수 있거나 타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의 기사와 같이 최근 MS Azure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에서 발견된 권한 상승, 원격 코드 실행 가능 취약점이라던가 AWS S3 버킷에 대한 이미 코드 업로드 가능성들,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에이전트들의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서 크립토 마이너를 설치할 수 있었던 사례 등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격들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려진 취약점, 제로데이 취약점 혹은 원데이 취약점 등은 발견 즉시 패치 등의 대응 조치를 해야 하는데 늦어지는 경우에는 공격자가 악용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 로그4j 취약점을 악용해서 파워쉘을 실행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 취약점을 악용해서 웹쉘을 업로드하고 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들은 저희 탈로스에서 분석 당시에 최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1개월 혹은 몇 개월 전부터 공격자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형적인 사이버 공격은 최종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특히 점점 더 정교해지는 사회공학 기법과 웹사이트를 통한 공격들, 예를 들어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워터링 홀, 아니면 공급망 공격 등은 여전히 효과적이며 정보 유출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탈취로 인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최근 큰 이슈가 된 조직들이 있었죠. 랩소스라는 조직인데 이 조직은 국내를 포함해서 엔비디아와 같은 전 세계 대기업들의 주요 정보, 소스 코드를 유출 후에 이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클라우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옥타 또한 랩소스로 인해 정보 유출을 당했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현재까지 파악한 정보로는 랩소스의 해킹 기법은 최초 취약한 시스템들로부터 확보한 쿠키 정보라든가 크리덴셜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MFA,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이 적절하게 구축되지 않은 기업 내 시스템들에 침투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VDI 등을 통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톰월스라고 불리는 해킹 조직으로 인해서 코카콜라의 기밀 정보 유출 사고가 올해 발생했었는데 코카콜라의 제조 방법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내부에서도 기밀이라고 하는데 저도 궁금해지네요. 사실 이 스톰워스라는 조직은 뒤 내용에 포함되는 러시아 지지 해커들의 리스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마치 정의로운 척을 하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는 해커들을 도덕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을 뻔했던 부분에서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 해킹 공격들의 경우에는 정보를 유출한 후에 피해자에게 메일을 보내고 금전을 요구하는 등 정보 공개 전에 협박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는 정보 유출 후에 랜섬웨어로 흔적을 지우면서 협박을 하는 동시에 외부에 유출된 정보를 다크웹 등에 공개까지 해버리는 데이터 익스토션, 즉 이중 갈취 형태의 공격자 그룹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크웹에서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AWS, 구글,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악용할 수 있는 방법들 혹은 유출 정보를 찾는 경우는 많았는데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 혹은 국내 기업들의 경우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까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결과는 다크웹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인데 사용자 계정, 회사의 정보들, 기타 다른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의 검색 건수가 2019년부터 증가하다가 일반적으로 2020년 이후 과거와 달리 상당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국내 기업들에 대한 사이버 범죄자들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향후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대상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최신 위협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가장 큰 위협 동향은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인 듯 합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후원을 받는 공격 조직들의 APT 공격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공격 초기부터 위력을 떨쳤습니다. 특히 허메틱 와이퍼, 캐디 와이퍼 등 시스템 파괴 공격부터 디도스 공격, 공급망 공격, 즉 서플라이 체인 공격들이 전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었는데, 실제 시스템 파괴 공격 같은 경우는 전쟁 발발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들을 대상으로 감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례 없는 사이버 전쟁 또한 시작이 되었는데, 우측표를 통해 보시다시피 어나니머스를 포함해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프로-러시안 해킹 조직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프로-우크라이나 해킹 조직들로 나눠져서 앞서 말씀드린 더블 익스토리션 공격들이라든가 디도스 공격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저희 탈로스의 경우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근무하는 팀원들과 함께 현지 정보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침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APT 조직들의 악성 코드가 지난 2년간 발견되지 않다가 발견되어서 긴급하게 분석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시스템 파괴 공격이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 사이버 레질리언스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이버 공격을 많이 받아온 국가 중에 하나로서 지난 몇 년간 클라우드 도입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시스템 파괴 등과 같은 공격을 받아도 서비스의 정상적인 빠른 복구가 가능하지 않았다 생각이 드네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외에도 중국, 북한, 이란들과 같은 국가들의 후원을 받는 APT 공격 조직들의 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체인지 서버, 로그4j 취약점 등 알려진 취약점들을 꾸준히 사용을 해오면서 에스피오나지, 즉 첩보 활동들을 해오고 있었으며,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의 조직 또한 구글 크롬, VM웨어 등의 취약점을 활용을 해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등 타겟형 공격들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왔습니다. 북한의 경우 올해 구글 크롬 취약점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 작년에 이미 제로데이 공격을 수행을 하였고, 사실 이를 찾기 위해 각 정보기관, 분석팀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강해지며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국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을 예고한 바 있듯이, 지난 4월 말 미국에서는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탐지 시 72시간 내에 미국 국토안보부, CISA,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에 보고해야만 한다는 법령을 승인을 하였고, 랜섬웨어 지불 요구 시 24시간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도 또한 유사한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6시간이라고 합니다. 6시간 내에 사고를 조사를 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보고하기까지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인도 역시 파키스탄 및 주변국들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이 빈번한 만큼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격 조직의 TTP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APT 조직이 랜섬웨어 등을 활용을 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격 조직은 크게 특정 국가의 후원을 받는 APT 조직과 사이버 범죄 조직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도 특정 웹사이트 방문자를 노리는 워터링홀 공격, 소프트웨어의 취약점들을 악용한 공급망 공격 등은 APT 조직들이 선호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니 픽처스 아니면은 평창 올림픽 등에서 수행된 시스템 파괴 공격들은 APT 공격자들이 대표적으로 수행을 해온 공격 방법이기도 한데, 과거 클라우드 이전의 환경에서는 서비스 복구 지연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교해지는 사회공학 기법, 즉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은 SNS로까지 확산이 되었는데, 작년 링크드인, 트위터 등을 통해 공동 연구 제안, 공동 분석 제안, 이직 등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가장한 공격은 실제 조직 내 주요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APT 공격자들의 경우 언론에 많이 노출되기도 해서 최근 친숙해지기도 했지만, 실제 추적이 쉽지 않다는 부분에서 일반 사이버 범죄자들과 구분되기도 합니다. 사이버 범죄 조직은 주로 정보 유출과 범죄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알려져 있는 계정 정보들을 공유하기도 하는데,
이를 활용해서 기밀 정보 혹은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를 주로 하게 됩니다. 특히 작년부터 요청받는 침해 사고 조사 내용들을 보면 로그인 시도 IP들에 대한 정보 요청이 증가하였는데 실제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성공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리덴셜 스터핑이라고 불리는 기법은 일반적인 무작위 대입 형태인 패스워드 스프레잉, 브루트포스보다 더 성공 확률이 높아서 사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심 스왑 이런 것들을 큰 이슈로 보고 있는데 노출된 정상적인 계정 정보들을 활용한 공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MFA를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인데 아직도 문자 메시지, 즉 텍스트 등을 활용한 MFA를 사용하거나 일부분의 사용자에게만 MFA를 적용을 해서 사용하는 등의 상황은 공격자들이 쉽게 접근할 공격 루트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저희 탈로스는 시스코의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 전문가 집단으로 최신 사이버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로부터 시스코의 고객뿐 아니라 분석 도구, 스노트 탐지 룰, 클램 AV 탐지 엔진 등과 같이 누구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크게 APT 조직 추적, 분석을 하며 어떤 국가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도 하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 등의 연구를 통해 사전에 확인된 내용을 공유하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은 공격 캠페인 분석과 로그4j와 같은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 대응을 하며 고객의 침해 사고 조사, 인텔리전스 분석을 통해서 공격자 프로파일링 및 필요시 화면과 같은 탈로스의 블로그를 통해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버 공격은 실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용자 혹은 서비스 공급자 모두 보안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 들어 정상적인 계정을 활용한 내부 네트워크 접속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인가 권한 인증을 MFA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보안은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 영역부터 네트워크까지 함께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DNS 위변조 등 위심스러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로깅을 통해서 가시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기업 혹은 우리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안 정책 및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사이버 준비도의 평가와 대응 능력을 확보를 하고 이에 대한 반복적인 개선이 적절한 사이버 레질리언스 구축을 위한 방법이며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 논란이 한번 있었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도움을 주는 해커들의 공격들을 차단을 해야 할까 말까? 정답은 차단입니다. 공격자는 공격자이고 해커들은 해커이기 때문이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